반장들 반가워요. 주말 잘 보냈어요? 아니요, 최 반장이 거기서 나와요. 네, 10월 1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 반장, 지난주에요. 고 반장이 휴가를 가겠다고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일주일 동안 호소했잖아요. 그래서 고 반장을 보내고 그 보도국의 박현주 기자가 일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최 반장하고 떨어져서. 당연하죠. 그래요? 좋아요.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박 반장, 그 일주일 동안 잘 부탁하고요. 그 말 시킨 김에 하나 좀 물어봅시다. 저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잖아요. 오늘 밤에 그 어떤 의제가 거론될 걸로 예상되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이 한불 정상회담입니다. 네. 그 프랑스가 EU 핵심국인 동시에 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다 보니까 예.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네. 협조를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네, 떨리죠. 예, 좀 네, 긴장했습니다. 좋아요. 네. 뭘 웃어요, 최 반장. 저기 그 최 반장,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도 이제 멀지 않았네요. 그 임종원 전 차장을 직접 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을 한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법원행정처 내 뭐 넘버 원이라고 하는 게 법원행정처장이고 그렇죠. 그다음이 차장이겠죠. 그다음 사실상 대법관 1순위죠. 그렇죠. 예. 차장 위라고 하면 이제 법원행정처장과 이제 대법원장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다음 수순은 뭐 오늘 진술에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싶은데 제가 사실 이 왼쪽이 좀 더 괜찮은데 오른쪽을 보면서 네. 오프닝을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말을 굉장히 길게 하네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남북이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착공식 전에 당장 이달 말부터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고요.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지만은 남북이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에 합의했습니다. 보도문이 나왔고요. 제가 보도문을 아까 다 읽어봤는데 다른 중요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해서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하는 문제도 논의키로 했습니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그 양 정상이 이제 합의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또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이달 말에 또 열기로 했고 이산가족 상시상봉 또 북한예술단 공연 등 뭐 그 밖에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박 반장 발제 때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찰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 조현오 전 청장, 경찰청장 구속될 때 저희가 간단히 그 혐의는 짚어봤지만요. 오늘 이제 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경찰이 그 밝힌 내용을 보면은 그 MB 정부 때 정부와 경찰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경찰이 3만 7천 건을 웃도는 댓글 공작을 벌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인들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시 경찰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차명 계정, 또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을 이용했고요. 댓글 대응 실적을 인사 고가 등 평가에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 직장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고가 평가라는 게. 자, 또 조금 있다가 최 반장 발제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요. 보수 대통합을 내세우면서 연일 바른미래당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손학규 대표가 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대표가 그 한국당은 촛불혁명의 청산 대상이고 또 적폐청산 대상이고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과의 통합 작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그 선을 긋고요.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에서 갈 사람이 있으면 가라 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뭐 한국당에서 뭐 경제민주화 관련된 뭐 강령을 없애기도 했다 뭐 이런 속보도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이따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좀 해보고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임종원 전 차장 소환 등 사법농단 의혹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2주차로 접어든 국정감사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한 유시민 작가 소식, 또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등 외교안보 이슈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 반장이랑 잠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분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죠.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특히 의혹의 정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보고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서서히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사법농단 수사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그리고 1987년 판사의 임관에 서울 등 주로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땐 형사부 판사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또 인기 있는 판사로 꼽힙니다. 자, 그리고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하고요. 2012년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15년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곧바로 수직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통상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방 법원장을 지낸 고위법관이 맡아왔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일선 법원장을 한 번도 지내지 않은 임 전 차장을 발탁했습니다. 자, 이 같은 경력으로 임 전 차장은 대법관 1순위로 꼽혔습니다. 자, 그러나 불행히도 대법관 1순위가 아닌 검찰 소환 1순위가 됐습니다. 오늘 검찰에 출석한 임 전 차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나온 전현직 판사 가운데 최고위직인데요. 검찰 포토라인에 선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다행히도 이번에는요, 러닝맨이 연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임 전 차장, 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은 총 40여 개로 이 가운데 임 전 차장이 연루된 것만 약 30여 개, 30여 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을 하고 법관 해외 파견을 얻어낸 의혹입니다. 이 밖에도 전교조, 통진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특정 학술단체 소속 판사들에 대해 뒷조사를 한다거나 최순실 씨 구속 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했던 판사들이 문건 작성 지시자로 임 전 차장을 지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 질문처럼 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판사들은 윗선인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죠. 자, 임 전 차장 입장에선 모두 내가 결정한 것이다 라고 소위 독박을 쓰거나 아니면 나도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차장의 윗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처장 그리고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일 겁니다.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임종원 전 차장 입장에선 현 상황이 다소 심기가 불편할 법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최근까지도 계속 기각이 되고 있지만 임 전 차장은 수사 초기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정말 나에게만 발부된 게 맞느냐라며 되묻기도 했다고 하죠. 검찰은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USB를 확보했고 여기에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문건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 같은 물증 등을 근거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 다음 주 월요일에 소환한다고 하는데 이 신분은 어떤 상태로 소환을 하는 겁니까?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입니까? 피의자로 소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요, 임종원 전 차장이 실행자, 즉 심의관들 실행자와 지시자, 그러니까 대법관, 대법원장의 중간에 있는 실무 총괄자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 전 차장의 입을 통해 이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진술에 따라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또 차질이 빚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법농단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좌파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주장이다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혜택을 누린 당사자인 고위 법관들이 이 정권이 바뀌자 적폐청산으로 몰아가고 또 여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2017년 3월에도 그다음에 2017년 8월에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공보관실 운영비라 하면서 현금으로 직접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전임 그 양승태 체제를 적폐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이은재 의원의 주장은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느냐 뭐 이 같은 의미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검찰은 정당한 운영비라기보다는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이라는 데 더 무게를 싣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임종원 전 차장의 혐의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키맨 임종원 검찰 소환입니다.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요. 아까 제가 시간을 봤거든요. 9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차 한 잔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이 아니니까 뭐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략 한 10시 정도부터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고 지금 시간이 5시 23분이니까 한 7시간이 조금 넘었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점심시간을 포함 빼더라도 한 7시간 가까이 조사를 이제 받았고요. 지금까지 조사를 받았던 법원, 전현직 법원 관계자 중에서는 최고위죠, 맞죠? 그렇습니다. 최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중대한 길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실무 책임자로 지목이 됐고요. 또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각종 재판거래 의혹의 고리고리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인물입니다. 일단 검찰은 사실상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서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따라서 임 전 차장을 통해서 윗선의 지시가 개입 여부가 드러난다면 향후 차한성, 박병대, 고용한 등 전직 대법관은 물론이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또 윗선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검찰 수사도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전직 대법관 또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 전 차장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 사법부 최고위층을 향한 수사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 반장이 옆에 앉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양 반장의 심정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최 반장이 발제 때요, 임종원 전 차장이 관련된 혐의가 4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검찰이 사법농단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들이 한 40개 정도 되고요. 아하. 그 가운데서 임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네. 한 30여 가지 정도가 이제 그래요? 임종원 네. 전 차장 네, 관련됐습니다. 하여간 이제 임종원 전 차장이 관여된 그런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검찰이 오늘 한 번에 조사를 다 맞추기 어렵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검찰이 한두 번 더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도 있고요. 자, 검찰 조사를 마치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또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경찰의 댓글 공작 관련한 수사 결과 발표가 오늘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양 반장, 검찰이 모두 9명을 기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구속된 조현오 전 청장을 포함해서 9명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 특수단이 압수물 등을 통해서 실제 확인한 댓글, 트위터 글 도합 12,800여 건입니다. 특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계정 탈퇴로 없어지거나 삭제된 댓글이 있고 수사가 댓글이 작성된 이후 6년이 지나 이뤄져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 추산된 건수는 실제 작성된 전체 댓글, 트위터 글의 일부에 불과하다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자, 활동 보고서를 토대로 추산한 댓글 37,800여 건 정도 됩니다. 이 수사에 따르면 댓글 공작 지시를 받은 경찰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명의 계정 또 해외 IP를 이용해서 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하네요.
네, 사실 저도 그 사회부 기자로 있었을 때 경찰의 관련 의혹을 이제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국정원으로 밝혀진 5163 부대가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보안업체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당시 취재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도 이탈리아 보안업체를 접촉하는 등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제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감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이탈리아 보안업체가 나나테크에 보낸 메일입니다. 업체 측은 감청 프로그램의 잠재 고객이 누군지 물어봅니다. 나나테크 측은 해당 고객이 Police Department, 경찰이라고 답합니다. 경찰이 내부 논의를 거쳐 구매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고도 말합니다. 네, 근데 리포트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중간에 그 영어 발음 있잖아요. 정말 심상치 않아요, 발음이요. 박 반장. 네,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맞는데. 네. 네. 당시에는 그 자신감 넘치게 해야지 좋다는 선배 지시를 따랐는데요. 아니, 자신감은 많이 있잖아요, 박 최 반장님. 네. 자신감은 제가 시킨 건 아니었고요. 네.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저 리포트가 나가고 나서 이 박 반장의 영어 실력이 보도국 내에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네. 저 발음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또 그래요? 이렇게 공유를 하기도 했고 네. 사실 박 반장이 그 북미 정상회담 같이 네. 저희가 영어를 들어야 할 네. 일이 있을 때 네. 통번역가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실시간 번역을 또 네. 하는 아주 능력자로 알려져 그렇군요. 있죠. 정말 뭐 우리 팀에 있는 반장을 제가 좀 비하 발언하기 좀 그렇지만은 누구하고는 되게 비교되는 그런 그렇죠. 발음이네요. 이 자리에 없는 그 뭐 반장. 네. 아무튼 뭐 보자 가만히 저한테 또 괜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발음이 구수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에밀리 리 씨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위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조 에밀리 리 씨, 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회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요.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일단 이 유리컵을 사람일 없는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폭행 혐의 역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원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최 반장은 혼자 말하고 혼자 웃고 그래요. 좀 특이하네요, 좀. 자, 근데 물컵 폭행 사건 이로써 일단락이 됐지만은 이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한진그룹 총수 일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이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쏟아지면서 조양호 회장과 또 아내 이명희 씨의 각종 비리, 갑질 의혹 쏟아졌습니다. 우선 검찰은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 구입을 하면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요. 또 그리고 앞서 이명희 씨는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는 검찰이 불구속으로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 돈으로 자택 경비원을 고용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은 관세청에서 밀수 탈세 혐의로 조원태 사장은 교육부에서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네팔 히말라야 등반 도중에 우리 원정대원 5명이 눈폭풍에 휩쓸려서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정대 시신이 곧 한국으로 돌아온다고요. 네,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5명의 한국 원정대 시신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17일 새벽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 산악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유가족들과 산악단체 회원들이 원정대원들 시신을 화장하고 국내로 모셔와서 합동 연결식을 하려고 했으나 네팔 현지로 가는 항공권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주 네팔 한국 대사관 또 네팔 정부 등의 협조로 원정대원들의 시신을 항공편으로 운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국내 이송 절차를 위해서 외교부 신속 대응팀이 오늘 현지로 출국을 했습니다. 네, 먼저 변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변을 당하신 분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예정입니다. 현장에 가서 할 지원은 이미 그분들이 다 발견된 상태에서 그 사후 처리에 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행정 절차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이들은 2018 코리안 웨이 구르자이말 원정대를 이끈 김창호 대장을 비롯해서요. 이밀진, 이재훈, 유영직 대원과 또 이들을 격려차 찾았던 정준모 한국산악회 이사 등 5명입니다. 이 원정대가 도전을 했던 구르자이말 남벽은 수직 높이가 3,000m를 넘는 루트로 단 한 번도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은 남벽이었다고 합니다. 김창호 대장은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다가 대원들과 함께 생을 마감한 거고요. 그동안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는 것에 의미를 두은 김 대장이 세계 최초로 오른 산만 3곳이고 또 8개의 새 루트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 대장은 2011년 안나푸르나 남벽에서 실종된 박영석 대장의 시신 수색조에 자원을 해 밧줄로 온몸을 묶고 박 대장의 시신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현재까지 박 대장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이잖아요. 이 소식을 접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그러니까 눈폭풍이 이들을 영원히 산속으로 데려갔지만 신루트를 개척하려 한 그분들의 용기와 투호는 결코 묻힐 수 없다면서 애도를 표했죠. 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늘 기사는요, 사법농단으로 정할게요. 양승태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검찰 소환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첫 주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교육위와 국방위 등 14개 상임위가 감사를 벌였습니다. 여야는 NLL 기밀 유출, 통계청장 교체 논란과 전국민적 공분을 산 비리 유치원까지 다양한 이슈로 맞붙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2라운드에 접어든 국정감사 내용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선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배 여야 평가전이 진행 중입니다. 여야 선수들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공격을 보여주겠다, 자신만만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도대체 이건 무슨 작전이람 싶은 시시한 경기만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연이은 자책골 퍼레이드에 야당은 보여주기식 공격에 헛발질만 계속입니다. 자, 오늘로써 6일차 중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주말간 전력을 잘 가다듬었을까요? 무려 14개 상임위가 동시에 열렸는데 핵심 경기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국방입니다. 이 남북 군사합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상임위입니다. 지난주엔 여당발 오이사 조치 해제 논란으로 시끄러웠는데 이번엔 야당발 NLL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흘 전 합동참모본부가 비공개로 보고한 NLL 관련 북한군 동향 자료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겁니다. 군사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했다, 이런 말씀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알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국회법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예. 아니, 국회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국회법을 한번 보시고. 무슨 얘기가 있었냐고요? 어떤 얘기요? 제가 국가금리가 관련돼서 기사 크게 다뤄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문제 제기하는데 그날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하실 거냐고요? 아니, 제가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 발언을 한번 마지막. 그만하죠. 아니,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요? 깜빡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관계를 바로 잡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가 틀리잖아요. 국회법을 한번 보세요. 국회법에 비공개 자. 회의한 것 중에서 다 비공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황 의원님. 비공개에서 논의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황 의원님. 그러면 그날 회의한 사람들 다 비공개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야 갖다가 다 사후에 자, 회의를 중지합니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국회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니, 국회법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다 의원님들은 고발하세요. 그날 말하는 거 다 그런 찾아 얘기를 다 안 고발하세요. 하셨어요. 자, 티키타카가 굉장하죠. 자, 이번에는요. 자, 두 번째 기재위 경기입니다. 기획재정위 국감이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논란 여진이 계속됐는데요. 여당은 피고 발인 신분인 만큼 심의원을 빼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역시나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기재위원 중에 우리 심재철 의원께서는 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척법 회피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기재위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맞고소를 해놓고 맞고발을 해놓은 상황에서 재정정보원장뿐만 아니라 기재부 장관 자체도 직무를 정지시킨다든지 그게 상응하는 조치입니다. 지금 우리 여당 의원님 주장은 정말
진짜 어불성설이고 참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참 네. 정말 네.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최별위원님. 네, 기재위에선 통계청장 코드 인사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8월 단행된 통계청장 교체 배경을 두고서 해석이 분분했었죠. 청와대는 바꿀 때가 돼서 바꿨다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숫자가 마음에 안 드니 저울을 바꾼 것이냐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가 신임 통계청장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강 청장 본인의 양심과 별개의 문제로 국가적으로는 통계청의 신뢰라고 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의심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 전임 청장님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리기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코드에 따라서 통계청장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자, 이번에는요, 간만에 원톱 스트라이커가 등장한 교육입니다. 네, 현재까지 제일 큰 한 방을 터뜨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죠. 지난 5년 동안의 시도교육청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비리가 적발된 1,800여 개 사립유치원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돈 쓴 내역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입니다.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습니다. 네, 실명이 공개된 동탄 환희유치원의 원장은 항의하러 온 학부모들을 피해서 미리 준비한 구급차를 타고 주랭랑까지 쳤습니다. 전국의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교육부가 후속 대책을 발표를 약속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 의원은 교육청 역시 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 개선 문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는 뭐 했고 곽시도 교육청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누구 눈치 보고 뭐가 겁이 나서 이렇게 방치해 놓으신 거예요? 네, 지난 5일이었죠.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정책 토론회가 열린 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소속 회원 수백 명이 모여서 고성과 욕설까지 쏟아졌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시 한 유치원 원장은 뽑힌 지 3개월 된 초선 국회의원이 우리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항의했습니다. 자, 글쎄요. 물론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라가 아이들 급식비 하라고 교재비 하라고 주는 돈으로 명품 사고 랍스터 먹는 거, 그래놓고 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항변하는 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교육자의 자세일까요?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반 접어든 국정감사, NLL부터 비리 유치원까지 곳곳서 공방입니다. 네, 그 비리 유치원 기사 있잖아요. 주말에 정말 많이 쏟아지던데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요. 아,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죠? 한 번 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공개가 된 겁니다. 총 1,800여 개 유치원에서 5,900여 건이 적발이 됐는데 돈으로 치면 총 269억 원이 유용이 됐다고 합니다. 명품 핸드백, 노래방, 그리고 또 개인 차량 기름값,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까지 냈고요. 유치원 교비를 설립자 개인 명의 통장에 1억 8천만 원이나 쌓아두다가 걸렸는데 이 명목이 교직원 복지 적립금이었다고 합니다. 또 사립유치원은 가족들이 주요 직책을 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여금 등으로 설립자가 뭉칫돈을 가져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물론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긴 하는데 해마다 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 조사 대상도 비위 통보, 학부모 민원이 제기된 곳, 그리고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몇몇 군데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적발된 게 이 정도였다는 거죠. 당연히 전수조사를 하면 더 늘어날 게 자명합니다. 자, 통상 사립초중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이 회계 처리를 한다는데 이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은 건 이 사립유치원뿐인데요.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올해 안에 투명 회계 시스템 도입하겠다 밝히긴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비리가 적발되면 명칭,
이 대표자 이름, 원장 이름까지 모두 공개가 되는데 앞으로는 사립 유치원도 교육부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다른 상임위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정무위에서는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구두 의원 그 비서관이 금융위원회 4급으로 특채됐다는 논란 때문에 그 위원회가 파행됐잖아요, 한때.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박 반장, 오늘 상황은 어땠어요? 네, 오늘도 여당 보좌관 출신 인사들이 공정위와 금융위, 국민권익위 등 피감기관에 채용된 사례를 둘러싸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우원식 의원의 비서관 박모 씨와 재윤경 의원의 보좌관 이모 씨가 지난 3월 각각 공정위 정책전문관, 권익위 정책전문위원으로 채용돼서 근무 중인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는데 여당이 제 식구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우원식 의원 아시죠? 우원식 의원의 그 보좌진을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원식 그 전 대표에서 비서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대표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한 거죠? 아닙니다. 모르고? 그러니까 우원식 그 전 대표의 비서관이 응모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채용해 달라고 누구한테 좀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예? 민병두 의원 비서관은 금융위에 들어가고 우원식 의원 비서관은 공정거래위에 들어가고 아니 여당 의원 비서관을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1명, 2명 받아들이는 게 이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알아서 기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네, 또 오늘 정무회에선 지철호 부위원장과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잇따라 직무에서 배제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 부위원장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취업했을 당시에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 즉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가 되자 업무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 부위원장이 요청을 했고요. 또 최근 부하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유로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네, 야당 정무위 위원들은 이러한 김상조 위원장의 조치가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면 청와대에 직무 정지 요청을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심판관리관 직무를 정지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김상조 위원장, 당사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어찌됐든 기소된 뒤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의 신뢰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리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면서 이 같은 조치를 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환노위에서는요, 기상청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반장님 기억하겠지만 올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그죠? 사상 최악의 폭염이 왔고 또 얼마 전에는 태풍 솔릭, 또 다른 태풍도 왔잖아요. 근데 기상청의 예보가 너무 빗나간다,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늘 관련한 질의가 좀 있었나요? 네, 물론 피해를 입고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걸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텐데 다만 당시에 휴교령까지 내려가면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지만 좀 허탈할 정도로 경로가 빗나갔었잖아요. 오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기상청 예보가 부정확할 때가 많아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 기상청에 대한 국민 체감도 조사를 해보면요, 중기예보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아요. 13년 정도 우리가 조사했을 때 73.5점이었다면 17년도 작년에 64.1점밖에 안 됩니다. 동네 예보도 마찬가지고 이만큼 국민들이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서 오버청이니 구라청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구라청. 어쨌든 강조하려고 저런 표현을 쓴 거지만요. 우리 회의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쓰다간요,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반장들은 좀 골라서 써야 돼요. 부장, 근데 2016년 9월 20일 방송에서 제가 저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네. 꼭 필요하면 해야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뭐 환노위원장인 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아마 국민들 마음을 대변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게다가 머리가 뛰어나고 재주가 많은 민족인데 유독 이 기상 관측에서는 여타 선진국보다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부연을 하기도 하더군요. 자, 이에 대해서 김종석 기상청장 오보 오차는 죄송하다면서도 사실 이 장기 예보는 이 단기와는 달라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오보청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가짜 뉴스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고 야당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가짜뉴스 특위 박광온 위원장은 당내 가짜뉴스 신고센터에서 총 146건의 허위 조정 정보를 1차적으로 파악했고 그중 104건이 유튜브 영상이라면서 오늘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가짜뉴스 삭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와 법적 조치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허위 조작 정보가 뭐예요? 조작 정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까탈스러워요.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봐고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간단히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이끄는 조광특위 있잖아요. 조광특위에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경제민주화 강령 도입에 대해서 그게 침몰의 시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향후 인적 쇄신 작업에 보수주의 정신에 투철했는가를 따지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오늘 입장문을 냈어요. 제가 그 내용만 간단히 읽고 정리를 할 텐데 자, 2012년 비대위원회가 경제민주화란 진보주의 강령을 받아들이고 또 이념과 동떨어진 새누리당이라는 정체불명의 당명으로 바꾸고 보수를 버려야 한다면서 빨간 색깔로 당색을 바꿨을 때 그때 한국당이 침몰하기 시작했고 정체불명의 정당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고 하여간 2012년에 총선 대선과 관련된 당시 이제 새누리당 또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또 이어진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 정신을 총체적으로 부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상당한 논란도 예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 얘기는 내일 더 추가로 짚어보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4개 상임위석 국감, 여야 공방 계속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 5대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유 작가의 이사장직 취임이 뉴스가 되는 거는 물론 이제 그가 유명해서이기도 하지만요. 향후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컸던 때문도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이죠.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자리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 자, 유시민 작가는 왜 수락을 했을까? 혹시 자연스럽게 정계 복귀를 위한 수순을 밟으려 함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했죠. 자, 유시민 작가 취임사 말미에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물어볼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라고 말이죠. 저는 지난 5년 넘는 시간 동안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원해서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핵심은 마지막에 나왔네요. 임명직 공무원 될 일 없다. 그러니까 뭐 총리든 장관이든 안 한다는 거죠. No. 예전 탄핵 정국 때 이 썰전에 나와서 거국 내각 총리 맡겨주면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말이죠. 자, 또 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뭐 당내 경선 뭐 이런 데 나갈 일 없다라고 한 거죠. 자, 임명직도 선출직도 안 한다면 정말 공직자 유시민의 길은 없는 걸까요? 혹시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공직자가 되는 길은 정말 없는 건지 지금은 당장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렇다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싫다고 손살에 치던 유 작가한테
언제까지 자유인이랍시고 뺀질거리면서만 살 거냐, 이렇게 거의 반협박조로 압박을 하면서 자신의 후임자가 돼줄 것을 부탁했던 이해찬 전 이사장. 그런 유시민 작가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한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유시민 저는 작가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 작가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특히 그 신체의 비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내용이 선정적일 수도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소개를 안 할 생각이었는데 누구보다 이 지사 본인이 이 문제에 매듭을 짓고자 하는 열의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당장 어제 SNS를 통해서 답답함을 토로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자,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고 싶다. 경찰이 지정한 방식으로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이 없다는 사실 확인해드리겠다. 당장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신체 검증에 응하겠다고 말이죠. 오늘 경기도 대변인도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 지사 말에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일각에서 그까지 그거 그냥 레이저 시술하면 뚝딱인데 이런 얘기가 솔직히 있거든요. 자,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의혹이 있다면은 피부과뿐만이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까지도 동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러한 의혹을 완전히 좀 해소해서. 자, 레이저로 아무리 깨끗하게 지운다 한들 전문가 눈에는 그 시술 흔적이 다 보일 겁니다. 자, 그만큼 이재명 지사 이 논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 강용석 변호사 SNS에 글을 올려서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계속 안간힘 쓰고 있더군요. 보시죠. 자, 신체 비밀이 단순 점만이 아니다. 이 지사가 옷을 벗고 신체를 공개키로 결심한 이상 이 점보다 더 중요한 신체의 비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이거 상황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네. 참,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요, 정말 현명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가 89억 원을 들여서 이 도지사 관사를 신축키로 했다는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죠. 이 지사 자택이 있는 성남에서 도청사가 있는 수원까지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런 이유였는데, 이 지사 관사 건립 계획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 반가운 소식도 하나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유튜브에 본인 이름으로 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김성태 TV. 그리고 대표 프로그램 제목 이름이 한 놈만 팬다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첫 방송이라 그런지요. 보시면은 화장을 너무 진하게 거의 가부키 배우처럼, 네, 좀 부담스러워. 자, 아무튼 김 원내대표가 맨 처음으로 팬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방북 때 내 살아생전 정권 절대로 안 뺏길 거다 했던 거 저격한 거죠. 그 발언을 다른 장소도 아닌 북한에서 하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도 오래 하신 여당 대표께서 자신의 말 한마디가 돌이키기 힘든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은 왜 못하는 것인지. 자, 방금 보셨죠? 자신의 말 한마디가 이딱 제스처를 취하면서 약간 좀 이 짜여진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 진짜 매력 이런 모습이죠. 이런 그냥 나오는 모습, 본능적으로 나오는 모습, 이런 날것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 방송 평가가 썩 좋지는 않더군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을 보니까 이겁니다. 평생 자유한국당에 표를 줄 일이 없었지만 유튜브 채널 개국하셨으니 특별히 축하한다는 의미로 비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약간 좀 비꼬는 내용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그 모습, 그게 한 끼 정치 때 저희가 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한 끼 정치 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한번 좀 합시다, 우리.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네, 한번 좀 추진해봐요. 네, 추진해보고요. 사실 이제 오늘 유시민 작가가 어떤 입장을 얘기할 것인가,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언론에 관심도 참 많았고, 아까 영상을 보니까요, 취재진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상징성 또한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누가 대답할래요? 누가?
박 반장이 할래요? 네, 저 유시민 신임 이사장은 이해찬 전 이사장의 강권으로 자신이 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불가피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선 그건 그거고 정치와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그 대목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언론 보도를 좀 챙겨봤는데요. 뭐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의 문제다. 뭐 그런 분석들을 기자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치를 하고 말고는 의지의 문제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상황이 요구할 때도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예, 저는 다시 이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네, 저 얘기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리자면 최근 많은 분석가들이 문재인 대통령 역시 본인은 정치를 않겠다라고 했지만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자 정치판에 들어왔다. 유시민 작가 역시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 얘기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건데 나는 이제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런 얘기네요. 보통 정치인들이 여지를 남겨주는 발언이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아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 말은 또 상황이 표현을 바뀌면 할 보면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나중에 되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의미인데 앞서 들으신 대로 유시민 작가는 공직 출마 의지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 나중까지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 민주당 한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유 작가가 이사장 제안을 수락한 것도 이해찬 대표가 만약 지금처럼 있으면 언제 내각이나 또 청와대로 끌려갈지 모른다. 그렇게 안 되려면 이사장직을 맡으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사장직을 수락한 것 자체가 정치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정치할 때는요.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그런 정치인이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논쟁적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또 분류할 수 있는데 전업 작가로 전환한 뒤에는요.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글을 아주 쉽고 명료하게 또 내용은 상당히 깊습니다. 저도 여러 권 책을 읽었는데 하여튼 뭐 나오는 그 책 또 방송마다 히트를 치고요. 본인으로서는 그게 더 행복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유시민 장관 시절에 그 국정감사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굉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날카롭게 상대방을 면전해서 이렇게 막 독설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반면 이 방송인으로서의 유시민은 좀 변신하고 나서는 좀 푸근하고 다정다감하고 좀 이미지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유 작가가 광고에도 나오는 거 혹시 부장하시나요? 광고요? 네. 광고는 처음 들어보는데. 모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호남 지역의 소주 제조 업체인데 보혜 양주 사회이사를 겸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든 신제품 소주 홍보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수지나 아이유 같은 막 A급 그런 연예인들이 하는 게 소주 광고인데 그래서 처음 이사장직을 맡는다고 했을 때 보혜 양주의 주가가 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신반장은 참 모르는 게 없네요. 네. 뭐 술을 많이 마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반장. 전혀 아니죠. 그렇죠? 네. 자,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 마저 좀 해볼게요. 지난 지방선거 때 논란이 됐던 해경군 김씨 관련해서 그게 이 지사 부인이 아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죠? 예, 한겨레 신문 보도였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와 영문 이니셜이 같은 트위터 아이디로 뭐 도지사 이 경선 상대였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을 뭐 비방을 막 해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해경군 김씨 사건 뭐 다들 기억은 하실 겁니다. 자, 그 트위터 아이디 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일했던 운전기사 A씨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죠. 자, 이재명 지사 팬카페 운영자였던 이 B씨가 지난 14일 경찰에 이런 사실을 진술했다는 보도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 측은 사실 확인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다는군요. 네, 경찰은 아직도 보도 내용을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계정 주인을 밝힐 결과는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트위터 계정 주인이란 의심을 받아온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거죠. 또 앞서 이 사건 고발인인 전해철 의원이 고발을 취하했는데요. 고발 취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도 아닌 만큼 계속 수사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신체 특징 말이에요. 일단 이재명 지사, 그 의사들이 참관해도 좋으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잖아요.
관련해서 경찰 쪽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뭐 이 기사 입장은 그렇긴 한데 경찰은 당장은 뭐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애초에 그런 부분이 수사 계획에 없었던 데다가 이 점의 존재를 밝힌다 한들 그게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핵심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 김부선 씨 변호인이죠. 이 경기도 국감 때 김부선 씨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 채택되지 못했다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소식을 잠깐 해볼게요. 오늘 오후에 부인과 사별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의원 부인이 이선자 씨가 오늘 오후 1시 5분 별세했습니다. 그동안 뇌종양 판정을 받고 308일간 투병을 해왔는데 박 의원은 부인이 숨을 거둔 직후 SNS에 고통 없이 평화롭게 모두가 임종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지내길 기도합니다. 라면서 이 부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박 의원의 부인 간병 정말 극진하다고 정평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정치부회의도 한번 출연하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인의 상태가 좀 안 좋아진 이후로는 박 의원이 직접 식사를 떠주지 않으면 식사를 안 하는 그런 탓에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병원에 들러서 수발을 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고인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뇌종양으로 가셨는데 그걸 처음 발견하게 된 계기가 상당히 좀 놀라웠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이 고인이 시내버스 맨 뒷줄에 앉아서 타고 어디를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만 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친 것 같아서 검사를 하다가 뇌종양을 발견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여의도 정가에 퍼지고 나서 다들 박지원 의원의 부인 정도면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구나라는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나고요. 아무쪼록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정리할게요. 유시민 임명공직 안 맞고 출마도 안 해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북이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공동 보도문에도 합의했습니다. 9.19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만나서 평양 선언을 이행할 구체적 방법을 마련한 거죠. 오늘 박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이슈를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휴가 사인했습니다.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사이가 지금 얼음처럼 차가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정의 가족 여러분, 일주일간 잘 부탁드립니다. 집중 발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흘 전쯤에 14선언 기념행사에서 만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성권 조평통위원장. 평양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또 만났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지난번 평양 정상회담 때 그리고 그 뒤에 또 10월 초에 14선언 11주년 공동 행사 때 수석보고 자주 뵙다 보니까 진짜 이웃 같고 이렇게 만나는 게 일상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 남 사이에 회담과 접촉이 잦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심화시켜 보면은 단순히 그 만나는 횟수만 늘어나는 이 회담과 접촉이 되면 안 되겠구나. 오늘 회담의 키포인트, 철도와 도로입니다. 남북 모두 철도도로 주무부처의 차관급이 나선 이유입니다. 사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이달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다음 달 초부터는 동해선 철도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착공식은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열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산림협력, 보건의료, 체육 분야 분과회의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회담 등 올해 남은 2달여 동안 남북이 계속해서 만나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회담 대표단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남북 예술단 교류를 담당했던 인사들이 눈에 띕니다. 올 봄 북한 관객들의 떼창을 이끌어냈던 평양 봄이 온다 공연. 이제 벌써 시간이 흘러서 이때 약속한 가을이 왔다를 준비할 때가 온 겁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일 때니까 그렇게 가을이 왔다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정말 북에서 준비해서 남에서 한다면 그건 이번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어떤 서로의 어떤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은 오늘 공연 날짜까지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남북한의 봄과 가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년 봄에 또 한 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황이 평양에 가는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께서는 내년 봄에 북한을 좀 방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교황의 평양 방북, 문재인 대통령이 코치한 겁니다. 네, 지금 평양 방문 기간 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을 만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을 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열렬히 환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백두산 천지에서는 김희중 대주교도 나섰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를 교황청에 전달하겠다라고 하자 김 위원장이 꼭 좀 전달해달라고 답을 한 겁니다. 현재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현지 시간 오는 18일에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 대통령은 어디에 있을까요? 5개국 순방길인데 지금은 프랑스입니다. 어제는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처음으로 직관하고 이니시계에 직접 사인을 해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만큼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나 대북 제재 완화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 가서도 비핵화 외치기에 여념이 없는 문 대통령. 사실 북미 협상 꾸준히 굴러가는 듯 하면서도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핵리스트 신고는 거부하고 미국이 제재부터 풀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입니다. 제재 명단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외화벌이 기관인 조선노동당 39호실 등이 추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북핵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미측 비건 대표와 북측 최선희 부상이 이르면 이번 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만이라도 짠다면 후속 협상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서 철도 협력 논의, 내년 봄 교황 방문 이뤄질 겁니다. 네, 자 우리 박던주 반장이 좀 떨었죠? 아니 왜 얘기를 안 해요, 양 반장? 아유, 그래도 잘하는데요. 잘해요. 네, 최 반장 처음 할 때는 아유, 대단했잖아요. 하지 마요. 제가 최 반장 괴롭힌다고 지금 계속 저한테 가정의 가족분이 어디 뭐 노동청에다 어떤 분이 막 신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보고 사과하라는 사람도 많아요. 뭐 강용석 변호사 친구라고 뭐 사과하라고. 엄마한테 이르려고요. 네, 알았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고위급 회담이요. 벌써 올해 들어서 5번째예요.
조명균 장관과 이성건 위원장이 아까 회담이 일상사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한 것도 정말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 측 대표단 출발을 앞서서요, 그 풀 기자단 구성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먼저 이 풀 취재가 뭔지 좀 설명을 설명을 드리면, 좀 해야 돼요. 네, 예. 판문점 같이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를 할 때는 기자들이 뭐 몇백 명이 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명을 좀 대표로 해서 이 취재를 간 뒤에 내용을 후에 공유를 하는 겁니다. 앞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나 평양 정상회담도 모두 풀 취재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뭐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경우 남북 회담본부로 취재 내용을 뭐 팩스로 보내거나 화면 전달도 영상을 뭐 행랑에 담아서 남측으로 보내서 송출을 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통일부 출입 언론사 모두가 갈 수가 없으니까 원래 정해뒀던 순서에 따라서 조선일보를 포함한 4개사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출발 1시간 전쯤인 오늘 아침 6시 반쯤 통일부에서 이 조선일보에서 풀 취재 기자를 바꾸지 않으면 아예 빼버리겠다라고 전달을 해온 겁니다. 그 빠지게 된 기자가 이제 탈북민이잖아요. 2002년도에 우리 쪽으로 내려와서 2013년부터 통일부 취재를 계속했던 그런 기자고, 통일부는 탈북민이라서 뺀 게 아니다 이런 해명을 내놨지만은 기자단 차원에서는 지금 좀 뭐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 통일부에서는요, 한정된 공간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이 해당 기자가 활발한 활동을 해서 널리 알려졌으니 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답을 해놨습니다. 장관도 직접 답을 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탈북자 출신 기자를 오늘 고위급 회담 취재에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언가요? 뭐 판문점이라는 상황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그런 저희의 판단이고요. 어쨌든 뭐 계속해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뭐 통일부는 가장 궁금한 게 기자들이 뭐 북측에서 사전에 이의를 제기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맞아요, 그게 궁금하죠. 네, 북측에서 먼저 이의를 제기해서 뺀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조명균 장관의 발언도 유사한 발언이 나왔고요. 통일부 기자단이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탈북민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차별을 한 것은 우려스럽다. 조명균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아까 이제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 당장 올 가을에 북한 예술단이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예, 지난 4월에 그 윤상 감독이 예술단장 맡으면서 186명의 단원을 이끌고 평양에 가서 봄이 온다 뭐 이 공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현송월 북측 단장이 삼지연 관현악단을 끌고 서울에 와서 답방 공연 가을이 왔다를 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장소가 문제입니다. 이 가을은 공연계에서는 상당히 성수기라서 웬만한 공연장에 지금 다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송월 단장 지난 1월에 왔을 때 잠실체육관, 장충체육관, 국립극장, 뭐 서울의 공연장 다 둘러본 적이 있는데,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 수행원들한테 적당한 공연장이 없다 이렇게 걱정도 털어놨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꼭 서울이 아니어도 뭐 인천, 광주 이런 지자체들도 지금 유치 경쟁을 하고 있어서 뭐 적당한 자리를 좀 대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오늘 또 이제 마크롱 대통령하고 오늘 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뭐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뭐 중요한 쟁점을 얘기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이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남북 11월 말에서 12월 초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으로 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요즘 축구 팬들 정말 축구 볼맛 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지난 10일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루과이는 피파 랭킹 5위의 강팀인데요. 역대 전적 1무 6패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는데 36년 만에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기를 보여준 황의조 선수,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단 뭐 아시안 게임을 마치면서 정말 제 자신도 많이 성장한 것 같고, 또 그런 성장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고 또 그렇게 A대표팀까지 와서 또 골까지 기록하게 됐는데,
또 이런 페이스를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축구계에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였던 장하경 전 선수가 승부 조작을 제안한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장하경 전 선수는 지난달 2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2부 리그 아산 무궁화 소속의 이한샘 선수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했는데요. 다음 날 열리는 부산 아이파크와 원정 경기에서 전반 20분 이내에 퇴장을 당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한샘 선수는 장하경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를 경찰과 구단에 알렸고 경찰은 다음 날 장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한샘 선수는 어제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선수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데뷔하기 전부터 승부 조작 사건이 터지기도 했고 친한 선배도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팀이 선두를 달리고 있을 때 분위기를 해치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하경은 왜 이한샘 선수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걸까요? 자,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인 브로커 측에서 축구단을 설립하면 감독직을 주겠다. 5천만 원을 대신 전달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브로커 일행은 모두 출국한 상태라서 추적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외 불법 도박 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하경 선수는 2부 리그가 없었던 2004년 성남FC의 전신인 성남 1화 연습생으로 입단해서 국가대표 수비수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불법 도박 연루설이 나오고 있지만 왜 승부 조작에 가담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축구 선수의 승부 조작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당시 거액의 복권 배당금을 노리는 브로커들이 선수들을 매수해서 승부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국가대표였던 김동현 선수 구속됐고요. 스타 플레이어 최성국 선수까지 가담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최성국 선수는 이후 JT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환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토토라는 거를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면 그 선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긴 해요. 근데 저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컵대회였기 때문에 베스트 멤버가 나가지 않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했는지 후배들한테 애들이 돈 그게 없었으니까 용돈이라도 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계속 거절했죠. 근데 계속 부탁을 하니까. 당시 연루자들 대부분이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고요.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검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선수 관리 보호 더욱 철저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사상 최대 필로폰 밀반입 370만 명분 유통 적발입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요. 37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마약 조직원 8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필로폰의 양은요. 현재까지 적발된 마약 중 최대 규모라는데 시가로는 약 3,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조직원은 필로폰을 나사 제조기에 숨겨서 태국에서 부산항으로 밀반입했고 그 과정에 한국, 대만, 일본의 마약상과 조폭이 연루됐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국정원, 또 경찰, 관세청, 인터폴까지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데 이동 경로를 끝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할만하죠? 박 반장.